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희영입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이제 젊은 교수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부록의 나이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이제 신경 쓰일 나이인데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교수들이 일하고 전문 이제 사장님들이 많은 분야인 만큼 이 의료인공지능 분야 굉장히 젊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챗 GPT까지 어떤 이제 가능성을 또 새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까지 한 30분 내에 좀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개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활용 목적 아시다시피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보다는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는 인공지능을 원합니다. 인공지능이란 게 옛날부터 존재를 했던 기술이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건 단 하나죠.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죠. 왜 충격을 주었을까요? 사람보다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새처럼 날진 않죠, 그렇죠? 방식이 새를 나는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새보다 더 잘 나는 건 사람들을 만들어 왔고 그런 제품들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것은 사람보다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료 분야에도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 많이 찍으시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폐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병변을 찾아내는 것.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좀 귀찮은 일 중에 하나죠.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하루에 수천 건, 수만 건의 엑스레이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보고 판독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실수하지 않고 일관되게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은 이미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기 귀찮은 것 플러스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심장 CT 영상을 보고 미래의 심장병을 예측한다는 거 굉장히 이제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시겠지만은 이미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CT 영상을 보시면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뭔가 차이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얗게 병변이 이렇게 좀 이게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굳어졌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분석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함을 통해서 이후에 사람이 이제 심장병을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까지 이제 예측을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암에 걸리게 되면은 수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지만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이제 암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머리도 벗겨질 수 있고 속도 쓰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고가이죠. 이런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료진도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판단 기준이 있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그걸 도와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 위암 환자입니다. 위암 환자의 영상을 보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 환자가 좀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어떤 암 환자, 어떤 분들은 이제 장기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기에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저희가 저위험군, 특히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 환자분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면은 오래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어렵고 힘든 치료이지만 적극적으로 권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치료받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장기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의료적 수준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과업들을 인공지능이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들입니다. 또한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우리가 CT 영상 이런 걸 실제로 사람이 찍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CT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사선 피폭이 있고 많이 찍으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안 찍으면 좋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RI와 같은 이제 저희 방사선 피폭이 없는 안전한 영상들을 찍고 그 영상을 통해서 CT 영상을 예측한다든지 또 CT 영상도 조영제와 같은 이제 몸에 좀 안 좋은 물질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쓰거나 아니면 최소화
최소화하더라도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저희 의료진의 판단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 영상을 만들어내는 일까지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해주고 있고 일부 뭐 기술 이전해서 제품화 상용화해서 저희가 이제 전향적인 연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텐데요. 이제 생성 인공지능 저희가 기존에 없던 데이터 그리고 없던 이제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것들 우리가 좀 통칭해서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뒤에 말씀드린 GPT와 같은 것들은 생성 인공지능의 일종입니다. 뭐 그런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일단 어려운 질환이고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하기도 어려운 이제 질환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생성 기술을 통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생성해내고 그러면 그렇게 쌓여진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희귀 질환이지만은 좀 더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또 진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들은 특히 실제 환자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도 열어 있는 상태입니다. 활용 가능한 의료 데이터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 한 명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기존처럼 뭐 머리가 아파요, 열이 나요, 그리고 뭐 피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어떻다 이런 이제 많아봐야 한 10가지쯤 될까요? 이런 지표들을 넘어서서 환자 한 명이 오면은 이제 그런 유전 데이터 그리고 요즘 같은 뭐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뭐 프로테오믹스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이제 의료 영상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팩터들 어떤 이제 피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요소들이 한 10,000개 가까이 된다는 그런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10,000개 가까운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어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운다는 게 우리가 뭐 천반짜리 숫자의 곱셈을 이제 암산으로 풀듯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기가 필요한데 그런 계산기의 일종으로 저희가 AI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예시들과 함께 잘 활용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잘 조합해서 각 개인에 맞는 우리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라고 하죠. 개인화된 치료와 진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인공지능은 가방끈이 짧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가방끈이 기시죠. 이제 희소식은 가방끈이 길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플러스1이라는 이제 학술 이제 정식으로 게재된 연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공지능도 가방끈이 길어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특정 폐질환, 폐렴이라고 해볼까요? 폐렴 진단 프로그램은 폐렴만 아는 친구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켜놓고 정상이라고 했을 때 정말 정상일까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폐렴만 알기 때문에 심지어 정상이라고 했지만 폐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은 정상이라고 하면은 모든 질환에 대해서 정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아니어야겠죠.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 찍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엑스레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찍으면 진단할 수 있는 병이 몇 가지나 될까요? 한 10가지? 한 20가지? 굉장히 많겠죠.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제 가머츠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한 260가지가 됩니다. 엑스레이 하나만 찍어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 260가지가 되는데, 그럼 정상이라고 하면은 그 260가지 질환에 대해서 모두 정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폐렴 진단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1년,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 260가지 질환을 다 정복하려면 260년 이상이 걸리겠죠. 제가 3대째 연구를 해도 못할 그런 연구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 패러다임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 진단 데이터를 가지고 폐암 인공지능 만들고 위암 진단 데이터로 위암 진단 인공지능 만드는 그런 이제 하나 인공지능 모델을 해당하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신기하긴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폐암 진단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영상 데이터라고 하면 이런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겠죠. 굉장히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인데, 이런 인공지능에게 폐암을 조금 더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폐암 진단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그런 폐암 진단 인공지능보다는 훨씬 잘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잘 되지? 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잘 몰랐는데 뭔가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갖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때려 넣은 그런 큰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인공지능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여기 김희애 선생님 계시는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뭔가 기초가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라에몽처럼 밥 먹어야 되면 숟가락이 나오고, 그리고 뭐 저기 화장을 해야 되면 이제 화장품이 나오고, 그렇죠? 강의를 해야 되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는 모든 걸 갖고 있는 이런 모델, 우리가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갖고 있을 수 있다면, 그죠? 굉장히 마법과 같은 일이죠. 근데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GPT와 같은 모델들이 Large Language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성 모델의 일종인데요.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 특히 GPT 같은 것들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끌어모아서 일단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 갖고 있을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폐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으면 거기다가 폐암을 조금만 가르쳐줘도 됩니다.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그 개나 어렸을 때 개를 배울 때 개사진을 100만 장 깔아놓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장만 개를 한 마리만 보여줘도 개사진을 한 장만 보여줘도 개인 줄 알아요. 왜 그렇죠?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걸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특히 언어 모델을 만들었으면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크길래?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처음 나왔던 벌트라든지 GPT-1 같은 모델, 맨 왼쪽 상단에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게 그 점의 크기가 그 모델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 모델의 크기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GPT-3라든지 맨 왼쪽에 이제 빨간색 원이죠. 그리고 GPT-4 같은 것들 굉장히 크죠. 그렇죠? 팜 같은 모델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제가 폐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만든 것들은 여기다 점 하나 찍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모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한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대규모 언어 모델도 생성 인공지능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루 뭐뭐뭐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 글자. 강아지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GPT한테 물어봐도 여기다가 강아지라는 말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장을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문제를 제시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생성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걸 생성 인공지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떨까요? 김영은 어제 점심에 뭐뭐뭐뭐를 먹었다. 그러면은 스파게티도 있을 수 있고 도가니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물어봐야지. 근데 이렇게만 물어보면은 GPT는 여기다가 스파게티, 도가니탕 여러 가지 그쵸? 샌드위치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다 말해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김희영은 어제 점심에 회의가 있어서 뭘 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회의를 하면서 도가니탕을 먹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샌드위치를 먹었거든요. 샌드위치라는 말을 실제로 우리 GPT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럼 대규모 이런 생성 인공지능,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공지능인데 의학도 잘할까요? 이미 모델에 학습된 사용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의학적 지식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지식에 오류가 없는 한 사실 또 오류가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류가 굉장히 극소수고 정확한 지식들이 대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으니까요. 극소수라면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은 이미 굉장한 수준의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주어진 의학적 문제의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이라고 하면 그 암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진단을 할 때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한계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노련하신 선생님들은 그 환자가 그 진료실에 걸어오는 그런 모양새나 풍기는 냄새 등등만 봐도 이제 그 환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을지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했을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누가 중증으로 발전될까 이런 연구도 진행을 인공지능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한 3년 동안 선생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잖아요. 진짜 그 누워 있는 환자의 이제 그 상태와 때깔만 봐도 이 환자는 당장 산소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감을 잡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지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생성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에 따른 의학적 추론도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점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NEJM이라는 이제 그 저널에 이런 이제 페이퍼가 실리고 많은 이제 논의가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T와 같은 이제 대규모 생성 모델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클리니컬 노트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의사와 환자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거 굉장히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절대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GPT한테는 얘가 GPT가 무서운 점은 이거를 잘 하라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시키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이 이제 정리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질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정리하라고 하면 안 되고 의사들이 이제 메디컬 노트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봐라라고 하면은 그 형식에 맞게 정리를 잘 해주고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리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빠져 있냐. 예를 들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이 GPT한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야 내가 사실은 이 사람 진단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물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빼먹은 것 같아.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은 GPT가 알려줍니다. 실제로 뭐 어떤 말 뉴트리션, 그러니까 영양 뭐 부족의 상태라든지 어떤 환자의 뭐 가족력이라든지 뭐 BMI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더 보완해서 채워주면은 다시 정리를 해서 추천되는 어떤 질환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되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죠. 또한 의사면허 시험 문제, USMLE 문제도 정답률 90% 이상으로 맞추고 있고 한국 의사면허 시험도 이제 잘 풀 수 있는 모델들이 나왔다는 게 이제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대기업 K사라든지 N사라든지 많은 생성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의사 국가 우리나라의 국시 문제도 통과했다라는 그런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점수를 말씀하시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한 굉장히 어려운 감별 진단도 GPT가 잘한다는 연구 결과들 당연히 나와 있고요. 또한 이제 네이처에서도 이런 이제 논문들이 이제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제목 보시면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 그냥 메디컬 AI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국소적인 굉장히 이제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모델이었지만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학 전반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 갖고 있으면 그 모델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챗봇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수술할 때 이제 가상 증강 형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찍게 되면은 다동 판동본을 생성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활용 예제들은 네이처에서도 무려 인증한 강추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를 만드신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사이드의 디시전 서포트,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병원 이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 침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이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고 그쵸 뭐 이제 밥을 먹지도 않아도 되니까 24시간 환자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 환자의 상태를 계속 레포트해주고 위험한 상태를 이제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냐고 물어보면 대답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어느 부분에 있다 이런 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거였는데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그 마법과 같은 모델을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할 수가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어플리커빌리티, 무한대의 다양한 응용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마법과 같은 모델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존에 한 모델 만드는데 1년, 2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냥 바로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아주 놀라운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 갖고 있는 일반화 성능이 확보된 모델을 만들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어댑터빌리티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빌리티 맨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정말 이제 좀 더 강력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의학적 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환자에 대한 챗봇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숙련되지 않는 이제 의료진에게 더 숙련된 지식을 갖고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이런 GML, 그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이제 그런 발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죠. AI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 우리가 이제 시각처를 통해서 의료기기 제품으로 허가받은 이제 인공지능 제품이 110건, 여기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노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제품들이 있고 단순히 개수로만 봐도 이거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허가도 이제 저희가 허투루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가이드라인을 전문가와 이제 시각처가 논의를 하셔가지고 제일 선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이에 맞춰서 이제 허가하고 심사 평가를 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건보 적용이 0건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기술 이상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임상적 유효성 근거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이제 의료인공지능 제품은 이제 마련이 이제 되고 있는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은 이제 치료 효과가 실제로 향상되든지 비용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 나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이 업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멋진 의료 AI를 만들었고 이거를 임상에 활용하려면은 비싼 비용을 내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돈을 버셔야겠죠. 그래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계속 제품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근데 누군가 돈을 지불해야 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으면 돈을 줄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환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진단을 잘 받을 수 있고 이걸 썼을 때 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으면 돈을 낼 의사가 있겠지만 근데 좋은지 알려면 써봐야 되잖아요. 근데 써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하지만 길은 열어두고 계셔서 저희가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기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뭐 메디웨라든지 AI 메딕 등 다양한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뭐 만성 신장병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툴을 통해서 한 3년, 5년간 써보면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비급여니까 이제 환자의 부담으로 해서 써야 되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들의 어떤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걸 이제 평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한 환자 개인이 좋아진다는 문제 레벨을 넘어서는 문제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이제 인공지능 제품이 영상에서 뭔가 병변을 잘 찾는다는 걸 넘어서서 이걸 썼을 때 뭐가 좋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중증 환자가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동네 병원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와 같은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판단을 이제 현장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겠죠. 특히나 이런 안과 질환 같이 좀 델리케이트한 질환들은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면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제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증 환자들을 놓치지 않고 보낼 수 있고 또 중증이 아닌 환자들을 대학병원, 상급병원에 보내가지고 버든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AI 제품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검사 수를 다양하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일부 검사만 가지고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검사 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역시 사회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의 효용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여전히 한계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규제나 어떤 이제 제도적으로 이거를 이제 잘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류 혹은 편향이 있는 데이터가 걸러지지 않고 학습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AI라고 하지만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클리니컬 노트 정리하는 것도 사람이 시켜가지고 리뷰해봐라니까 리뷰를 하는 거지 인공지능 스스로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 이러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같은 지문에 매번 다르게 대답하는 그런 이제 일부 이제 혹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캐스틱 패러시라고 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랜덤으로 말을 내뱉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극복을 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대규모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이상의 기업들만 이런 모델들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활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문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활용성이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제도적인 이제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기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는 기존의 의료기기와 다르게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특별한 목적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클리니컬 인텐디드 유즈라고 하는, 그래서 뭐 폐암 인공지능이라면 폐암을 진단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패러다임에서 심사를 하거나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런 이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넘어서서 이제 좀 이런 대규모 생성 모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의료기기가 아님을 이제 인정받고 싶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IBM 왓슨과 같이 기존에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알려졌던 제품도 사실은 이 제품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문헌을 검색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 검색 툴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의료기기가 아님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단순히 이제 치료법 등을 검색하는 제품으로서 인정을 받았었죠. 마찬가지로 FDA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상의사 결정 시스템, 저희가 어떤 디지털 치료제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도 AI 기반의 어떤 임상의사 결정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의료기기 판단 여부를 할 때 FDA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문적 해석이나 판독이 들어간 데이터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료 영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고도화된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은 일단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 1년의 추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시픽하게 이걸 내가 봤더니 인공지능이 너는 폐암이야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버리면은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존성을 없애고 그냥 스페시픽한 진단 제공하지 않고 1년의 추천 한 대여섯 가지로 이제 추천 제한을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천 제한도 그냥 스스로 판단한 기준이 아니라 외부 레퍼런스, 이 외부의 어떤 레퍼런스를 봤을 때 이런 질병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검색 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제한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의료기기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제 FDA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료기기 판단을 한다고 해서 의료기기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은 오판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아시고 계시는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법률안 이제 상임위 통과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법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당연히 첫 번째로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기에 적용되어 사람 생명 신체에 직접 사용되는 인공지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 제품이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기술 관리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률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들을 회사들은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라고 해서 시각처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과기부에 또 이제 이중으로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의료기기에 따른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좀 더 세밀화된 좀 이제 규제가 또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규제 중심주의로 가느냐 시장 자유주의로 가느냐 두 가지 이제 아주 상반되는 그런 시각에 따른 이제 저희가 법 운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혁신은 의료에서는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혁신은 의료에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신기술들이 사실 지금 같은 이제 고도화된 규제를 갖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엑스레이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엑스레이가 바로 빠르게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들어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위해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CT 같은 걸 찍는 거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 피폭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거 썼을 때 우리가 받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의료 인공지능 제품들도 우리가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 없이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지만 역시 과한 규제는 준법 비용을 동반해서 사회적 의료 비용을 반대로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논의를 델리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 쟁점이라든지 기술적 한계점들이 보다 기존의 제품보다 확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저는 이제 규제 중심주의, 특히 이제 유럽을 대변하는 규제 중심주의와 미국을 대변하는 이제 시장 자유주의 사이에서 저는 이제 규제된 자유 규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 규제를 하지만 그 자율 규제가 규제된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부분, 산업계, 의료계, 환자 등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의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런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존의 패러다임대로 우리가 이걸 규제를 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 규제의 틀을 제공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적극 개입해서 규제의 완결성을 보장하되 그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스스로 재정비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